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긴 연휴는 잘 보내고 오셨나요? 우리 증시도 연휴 이후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그래도 오르면 좋으련만 우리 마음처럼 되지 않는 시장 상황입니다. 우리 양대 시장 낙폭을 점차 키워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대, 코스닥 시장에서는 3%대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반납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를 해소하지 못했나를 살펴보니까요. 미국 국채 금리 이슈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었죠. 갑자기 뉴스가 나왔습니다. 4.8%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고금리 현상도 장기화된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는 하원 의장을 축출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에서 호재성 요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책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짚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정부가 세수 부담보다 국민 경제 전반의 영향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가 리터당 615원, 경유는 369원으로 각각 25%, 37% 인하된 상태입니다.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는데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의 감산 결정으로 유류세 인하 연장이 결정된 한 달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상태입니다.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리터당 1,730원 내외에서 지난달 말 1,790원대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1,600원 내외에서 1,69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2, 3주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오름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이 된다면 세수 규모가 감소할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요? 네, 세수가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1조 원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류세에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 등이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유류세 수입 항목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올해 들어 7월까지 6조 2천억 원을 걷어 1년 전보다 9.5%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처럼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달 연장하는 등 연장 기간을 짧게 가져가면서 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그룹의 로봇 기업인 한화로보틱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하나로보틱스는 한화의 자동화 사업부 중 협동 로봇과 무인 운반차, 자율 이동 로봇 사업을 분리한 회사입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하나호텔앤리조트 전략본부장이 하나로보틱스의 전략기획 부문을 총괄합니다.
지분은 한화가 68%, 호텔앤리조트가 32% 보유하게 됩니다. 하나 로보틱스 초대 대표이사는 서종희 하나 모멘텀 부문 FA 사업부장이 맡게 됩니다. 서 대표는 HV 로봇 센터장 등을 지내며 하나 로봇 부문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기여해 왔습니다. 한화 로보틱스의 앞으로의 행보도 큰 관심사인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하나 로보틱스는 글로벌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현재 하나 로보틱스는 미국, 유럽 등 전 세계 30곳 이상의 거점을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1조 원에서 지난해 2조 2천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6조 4,50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협동 로봇 판매 60% 이상이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로보틱스는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 경쟁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색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줄이 막히거나 사업 진행이 중단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질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 대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자금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같은 성격의 점검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PF 사업장과 건설사에 21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매달 열리는 점검회의에서는 이러한 자금 지원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사업 진행이 멈춰선 곳들에 대한 개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매달 점검 회의를 열어서 금융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인데 어떤 효과가 그럼 기대될까요? 네, 전국에 적체된 착공 대기 물량의 빠른 재개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토지 매입비를 돌리는 브릿지론과 착공을 시작하며 공사비와 사업비를 조달하는 본 PF로 나뉩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와 고금리가 맞물려 금융회사들이 대출 부실을 우려하면서 브릿지론을 받은 뒤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현재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고 만기 연장으로 버티고 있는 브릿지론 규모가 약 30조 원으로 추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PF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60조 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소식부터 부동산 PF 애로사항 발굴 회의 개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의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또 졸지에 따르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인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고요. 그 여파가 오늘 우리 시장에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2%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더 큰 낙폭 3.58%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100개가 채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업종별로도 살펴보면 상승하는 업종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보험 업종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지수 살펴보면요. 2423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2407선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소폭 회복하면서 24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9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오면서 오늘 8,500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60원을 돌파하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외국인 3,6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은 5천억 원 넘게 매도세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코스피보다는 상승하는 종목의 수가 조금은 더 많이 보입니다. 1,500개 넘게 보이고 있고요. 오늘 상승하는 업종은 종이 목재, 통신 서비스 업종에서 소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 825선에서 시작해 점차적으로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3.58% 하락한 8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4,280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1,227억 원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 무려 10거래일 연속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2,939억 원 팔아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섹터 화폐, 금융, 자동화기기 관련주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주 CBDC 청사진을 공개한다는 소식에 관련주 일제히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면요. 오늘 KCS 4% 넘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한네트, 장중 VI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시키면서 24%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KCT 오늘 22% 넘게 상승세 보였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14% 상승한 3,22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로지식스, 아직까지도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3,945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CBDC 관련해서는 이어지는 코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니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세점 관련주입니다. 오늘 육화 관련주, 그중에서도 면세점, 화장품 관련주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바닷길이 열렸지만 탑승률은 저조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면세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세계 18만 8천 원에서 시작해 현재 18만 5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가장 큰 낙폭 보이고 있습니다. 17% 넘게 빠지고 있고요. 오늘 토니모리도 4%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연휴 이후에 우리 증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긴급 진단할 시간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내용 다뤄드릴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증시 명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빠지게 될지 한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9월 내내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10월 시장 첫 거래일 역시도 그 여파가 좀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코스피 2%대, 코스닥 3%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을 살펴봤을 때 명절 징크스로 약세를 그 전엔 보이다가 이후에는 그래도 좀 상승한다는 공식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공식마저 좀 깨진 모습입니다. 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참 어렵다. 네.
왜 하필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동안 쉬고 있을 때 미국 증시가 강세 흐름들을 펼쳤다가 어제 네.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도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뭐 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도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약세 흐름들 그거에 따라서 오늘 증시도 그 충격의 여파에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상승 종목수를 보게 되면 오늘 상승하는 종목수가 많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네. 모습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100개도 안 되는 수준, 코스닥 같은 경우에 170개 수준의 종목수가 상승하고 있고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바이오 섹터의 쪽에서의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라든지 기아 최근에 나왔던 이슈에 의하면 그 미국 쪽에서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과 달러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 수출주 쪽에서의 네. 좀 긍정적인 흐름들 이런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필두로 한 2차전지 쪽에서의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의 낙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특히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전지 쪽에서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지금 살짝 올라오고 있는 쪽은 뭐 일부 종목군들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 갖고 있는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 살짝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 전반적인 모습보다는 일부 종목군들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테마 쪽으로만 보게 된다면 CBDC라든지 재건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종목만 상승세를 펼쳐지고 있고 다른 종목군들 2등, 3등, 4등 종목군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조금씩 달면서 여전히 시장 자체는 투자 심리가 그리 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봤을 때 상승하는 종목수도 굉장히 제한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가 모두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사실 연휴 마지막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봐야겠죠. 미국에서 전해진 악재 어떤 게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물가에 대한 부담감. 이쪽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 지표가 좀 뜨거워요. 사실 뭐 졸트 쪽을 봤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7% 정도 올라가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상회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지금 이 금리에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그렇다면 금리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계속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더 부담감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연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한 부분이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안 꺼지고 불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게 주식시장에 좋지 않는 것이냐라고 보면은 네. 국채금리라는 게 사실 안정적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 가장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미국의 국채금리 그중에서 10년물이 보통 대표적이긴 해요. 네. 10년물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는 것이 지금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국채금리 10년물이 상단을 뚫었습니다. 네. 상단을 뚫었고 장중에 4.8%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상단이 5%까지 열려있다는 부담감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지금처럼 물가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하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물가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유가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유가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한 내일쯤에 오펙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유가가 잡힐 것이냐
좀 그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사우디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유가가 높아야지 유리합니다. 그쪽은 지금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유가가 높은 상황이 되어야지 자기들 나라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연결지어서 보면 여전히 지금 물가가 잡히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유동성이 계속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확대가 네. 되고 있는 부분 물론 셧다운에 대한 우려는 피했습니다. 좀 피했는데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약 45일 동안의 시간은 벌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메카시 하원 의장이 사상 처음으로 해임이 되었다는 부분. 그로 인해서 셧다운 우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가동이 어렵다 보니까 대행을 하시는 분을 좀 불렀습니다. 그분 새로운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다른 분이 이제 의장직을 대행을 하는데 근데 대행을 할 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뭐 행정직만 가능하다고요. 네.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행정직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법안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셧다운이랑 함께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과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내년 중순까지 새로운 하원 의장이 내년 중순이 아니라 그 다음 달 중순까지 하원 의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거기서 더 연결지어서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또 강등시킬 수 있다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실 지금 뭐 국채금리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특히 이 부분이 단기간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지금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지금 투자 심리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채금리 이슈부터 해서 정치 리스크, 거기에 신용등급 강등 소식까지 좀 연결이 되면서 도미노처럼 미국 증시가 쓰러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증시를 또 살펴보면요. 코스피 지수가 2%대 낙폭을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좀 큰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더욱더 두드러지게 빠지는 업종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사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중국 소비재 쪽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낙폭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3분기, 4분기 실적 안 좋을 것이다. 리튬 가격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의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좀 주가의 부진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2분기 바닥은 맞는데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1%대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반도체 쪽에서도 전통 반도체는 아직 낙폭을 그리고 있는 것에 반해서 SK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수페타시스 같은 HBM 관련 종목군들은 그럼에도 견조하게 빨간불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섹터 쪽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10월에 이벤트가 있어요. 뭐 학회라든지 네. 이런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저번 주까지는 네.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어요.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했던 게 이번 추석 시즌 동안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돈을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면은 면세 관련주, 호텔 신라라든지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종목군들이 대표적으로 낙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거기다 화장품 같은 종목군도 오늘 시장 영향에 받아서 크게 낙폭을 그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큰 상승세를 보였던 만큼 투자 심리가 시장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면서 많이 올랐던 종목군, 많이 올랐던 섹터에 한해서 좀 더 낙폭이 크게 키워지는 것이 아닌가. 거기다가 중국 소비재가 지금은 그동안 기대감 때문에 올랐어요. 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실제로는 기대감 플러스로 데이터를 좀 더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서 실제 뭐 데이터가 조금 더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하락이 좀 더 심한 업종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반도체와 2차 전지 등과 같은 주도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한 데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바이오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연휴 이전에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역시나 또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많이 빠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불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네. 지금 대응의 영역은 아니에요. 대응을 할 타이밍은 조금 좀 이전이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유를 할 수밖에 없다. 시간을 좀 더 투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현금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좀 아닙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 시장이 좀 빠지면 좀 낙폭이 과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내일도 반대 매매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현금화를 할 게 아니라 계속 관망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지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다행인데 지금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세예요. 실제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수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시장에서 돈을 배팅을 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서 내가 지금 마이너스를 회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관망을 하시는 게 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시간을 조금 더 투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물론 시간을 투여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불안할 수는 있어요. 나는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싶은데 네. 시간을 계속 투여를 하라?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무한대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보유 기간을 계속 늘리고 그거에 따라서 반등을 할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가지고 물론 물량은 늘어나겠지만 하지만 단가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매수를 해보신다면 그거에 따라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보면 대응의 영역은 아니고 지금 관망을 해야 하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하락하는 업종에 좀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한편 또 이제 살펴봤을 때요. 미국에서는 PC는 우호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셧다운 리스크도 지금 다소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과 대응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좀 세워야 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2600 지수로 치면 2600 찍고 2400선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뭐 거래 대금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 심리가 그리 긍정적인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나온지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을 좀 더 반전시켜줄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당장 단기간의 이벤트로 봤을 때는 10월 6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 네. 물론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고 있진 않은데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 한 금요일쯤에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2,400선에서 반등을 살짝 시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뭐 CPI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지금 당장의 지수는 빠질 수가 있긴 하지만 2,400선에서 반등 혹은 2,400선부터는 조금씩 매수를 해도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시점을 살펴보시면서 2,400 지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수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좀 저가 매수가 유효한 섹터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탑픽 종목 어떤 걸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제가 한 월요일에 마감도 그렇고 네. 전력기기 섹터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직 10년 만에 돌아온 사이클이기 때문에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 계속 주목해도 좋은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같이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뭐 HD 현대 일렉트릭을 비롯해서 변압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크게 낙폭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투자 심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변압기 PPI가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변압기 단가도 PPI를 따라서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단가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Q단에서도 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뭐 그중에서도 HD 현대 일렉트릭이 변압기 섹터 쪽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고환율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높다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조금 더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연결지어서 보면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은 계속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HD 현대 일렉트릭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의 풍향계라고 불릴 수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주들 빅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봐야 할지 자세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실적 전망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일단은 마이크론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좀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였는지 궁금한데 실적을 어떻게 좀 바라보시고 이 부분이 어떻게 시사점을 가지고 간다라고 보실까요? 저 실적을 보고 한마디로 결론 지으면 저게 네. 이제 2023년 1분기가 우리하고 회계년도가 달라요. 네. 4분기가 9월까지니까 미국은 회계년도가 실제 우리나라 3분기 네. 결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저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업계에서는 바닥 끝났다. 네. 바닥은 지났다. 확실히. 이제 요게 전체적인 반도체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 시선이고 이 바닥을 지났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확인하느냐? 실제 마이크론의 실적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지난주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미국은 이 마이크론 영향으로 반도체주는 다 하락을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제는 반도체주가 바닥을 치고 뭔가
다시 회복되는 국민이 아닌가라고 해서 네. 실제 그 주간에 우리나라 개인 주주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실제적으로 빠르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왜 바닥을 지났느냐? 고객사들의 재고가 좀 정상화한 것 같다. 첫 번째 네.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는 D램에서 일종의 그 단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 감소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바닥을 친 거고.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지금 D램 현물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이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적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지금 반도체 전체 업황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아닌가. 실제 마이크론의 그 실적을 봐도 이제 4분기만 딱 따지고 보면 저 실적에서 보면 네. 평균 판매 단가는 9% 하락을 했는데 출하량은 15% 늘었어요. D램을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판가는 15%를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출하량은 40%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가격은 회복은 되지 않았지만 출하량이 느는 걸로 봐서 재고가 거의 소진되고 이제는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들 지금 바닥은 지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올해 내에는 좀 반등이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주력하는 게 메모리 반도체인 만큼 4분기에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바라볼 때 단순히 메모리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구분을 해줘야 돼요. 랜드 플래시하고 일반 메모리하고는 구분을 해야 되고 메모리 안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HBM. 그러니까 지금도 내일 모레 실적이 나오겠지만 메모리 랜드 플래시 부분은 여전히 적자가 굉장히 심하고 현재 적자를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건 랜드 플래시 때문이거든요. 실제 메모리에서는 일부 흑자가 나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그건 같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지만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일단 메모리 쪽에서 흑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상품으로 생각해 보면 메모리 쪽은 뭐냐 하면 PC 쪽을 주력으로 하는 그리고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을 주력으로 하는 것이고 랜드 플래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주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이 예전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 다 누구나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는 수요는 여전히 아직 조금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구나. 그런데 PC라든지 그 외의 IT 기계들은 대부분 메모리를 주력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는 수요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게 지금 가격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이번 3분기 실적은 그게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랜드 플래시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코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메모리 쪽에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감시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실적의 핵심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과연 바닥이 언제 오를 것이냐가 가장 관심거리인데 네. 제가 아까 요 전쯤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바닥은 분명히 친 것 같다. 네. 이게 분명한 거고 반도체 메모리 업황의 반등은 이제 거스를 수 있는 대세는 분명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수요 부진 상황에서 수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감산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감산 노력이 3, 4분기까지는 가더라도 그때 이후부터는 감산은 이제 스탑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게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단 감산 역시도 어느 정도는 지나고나 멈출 것이고 앞으로의 업황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일단 증권가의 시각도 사실 영업이익 눈높이가 좀 많이 네. 낮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서 저희는 어떤 관전 포인트를 잡아가야 할까요? 우선 그 예전 컨센서스보다 얼마나 적자 폭을 줄였냐가 핵심일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SK 하이닉스도 바로 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보는데 지금은 사실은 스마트폰이나 가전을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반도체에서는 한 3조 4천억에서 4조 정도의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원래 4조 이상의 적자를 예상을 했거든요. 네. 3분기에도
지금 2분기에 4조 3천억 적자를 봤단 말이에요. 반도체에서만. 그런데 3분기에도 그 정도 적자를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지금 증권가스를 보면 반도체 적자 폭이 3조 4천억에서 4조 미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 3, 4천억 정도를 줄였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뭐냐?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나머지 적자 폭은 낸드 플래시의 공급 만드는 제조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모델 믹싱을 아무리 해도 그 기본적인 제조 단가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적자가 핵심이라서 그렇게 본다면 삼전자의 3분기 적자는 그렇게 나쁘게 볼 건 아니다. 4분기에 오를 수 있다는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죠. 지금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제조 원가가 워낙 높아요. 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가격이라면 그래서 감산을 한다는 게 뭐냐면 전체 공장을 줄이는 게 아니라 모델 믹싱을 낸드를 줄이고 메모리를 늘리는 이런 모델 믹싱 효과거든요. 믹싱을 아무리 하더라도 기본적인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 적자폭은 피할 수 없는데 그만큼 컨센서스보다 몇 천억이라도 적자를 줄였다는 이야기는 메모리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고 메모리의 출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이제 흑자 역할을 한 거는 역시 HBM이죠. 삼전자도. 네. HBM이 삼전자는 전체 매출에서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겠지만 그 공급량이 늘면서 그 부분도 적자폭을 많이 줄였다. 이번 컨센서스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적자를 얼마나 줄였느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적자가 나오더라도 이걸 무조건 비관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요. 적자 폭을 얼마나 줄였는지에 집중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도 일단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9만 원까지 올리는 증권사들도 있고요. 거기에 또 시티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를 살펴보면 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네. 일단 9만 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요? 우선 한 3가지 정도 요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익과 직결되는 D램 가격입니다. 이제 3분기에는 D램 평균 단가가 전분기 대비해서 한 자릿수 중반대밖에 안 올랐거든요. 근데 4분기에는 아마 2자릿수까지 이 D램의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오를 거라서 이 부분이 바로 실제 연결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앞으로 4분기 이후의 시장 전망을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볼 때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DDR5입니다. 지금은 DDR4가 주력인데 네. DDR5가 나온 지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DDR5가 언제 시장이 주력화될 것인가가 사실은 매출과 영업이익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지금 DDR4의 8메가 디램 가격은 한 1.4달러 정도인데 DDR5 정도는 4.1달러 정도까지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DDR5를 어떻게 빨리 넘어가느냐에 대한 것이 향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감산 효과인데 감산 효과가 1년 가까이 지금 진행돼 왔단 말이에요. 이 정도 오면 거래를 하던 고객사들이 재고가 거의 바닥을 보이는데 요게 언제 나타나느냐? 9월 달부터 재주문이 들어오기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중요한 이제 관전 포인트고 마지막 6만 전자 탈출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역시 HBM입니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메인으로 생각되지만 네. 삼성전자가 후발주자이지만 엔비디아의 HBM3 납품을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6만 전자를 탈출하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그래서 3가지 DDR5를 위시한 메모리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두 번째는 감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는 HBM3의 엔비디아 납품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 효과가 언제 나타날 것이냐. 이 3가지가 아마 6만 전자 탈출의 중요한 갈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6만 전자부터 먼저 탈출해야 9만 전자까지 가게 되니까 일단 DDR5를 위시한 일단 메모리 가격을 먼저 살펴보시고 감산 효과에 더불어서 HBM3 엔비디아 향 납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2분기에 마이크론에게 내줬었던 2위 자리를 탈환을 하기도 했고요. 또 HBM 시장에서는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DDR5와 HBM과
관련해서 적자폭을 좀 많이 줄여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요. 그렇죠. 이제 마이크론 효과를 옛날에는 마이크론 효과를 그대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효과로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게 역시 HBM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은 실제 HBM을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90% 이상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HBM 효과가 마이크론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는 게 이제 증명된 것 같고, 특히 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벌써 HBM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적자폭을 줄여가기 시작했고, 3분기에는 훨씬 더 이 적자폭을 많이 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컨센서스에서는 3분기에 예상 영업 적자가 2조 한 3천억까지 봤는데, 지금 요즘 이번 주에 컨센서스를 보면 한 1조 7천억 이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 정도를 줄인 것이 바로 이 HBM 때문이다. 전체 매출액이 10%, 20% 늘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역시 그 SK하이닉스에도 이 적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낸드 플래시입니다. 그 낸드 플래시가 전체 한 2조 4천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고, 네. 메모리는 반대로 2,600억 흑자를 보고 있어서 이제 고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모델 믹스의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SK하이닉스가 이걸 빨리 벗어나는 길은 HBM에서 삼성전자나 지금 마이크론조차 HBM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것인가가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SK하이닉스 역시 DDR5를 사실 먼저 이제 출시한 게 그 SK하이닉스 때문에 DDR5의 메모리 가격이 얼마나 빨리 대세전을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이익 곡선의 중요한 포인트고, 낸드 플러시의 그 이익 전환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HBM에 대해서도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DDR5 가격이 대세 전환해야 되고, 거기에 낸드 플래시까지 이익 전환은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주의 경우는 대표적인 성장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는 전망이 길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까지 저희는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반도체주를 많은 어떤 분들은 성장주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주는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반도체주는 이미 인프라주의 성격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반도체는 철저하게 PC 시장이라든지 스마트폰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시장이라든지 혹은 빅데이터의 클라우드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종의 인프라적인 성격이 강해서, 네. 그래서 반도체주를 우리는 보통 성장주라 보기보다는 보통 인프라주로 요즘은 많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 인하도 중요한 영향을 해요. 물론 금리 인하에 더 민감한 거는 성장주이긴 하지만, 반도체주 전체가 인프라주이기 때문에 금리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되면 지금 중국 경기, IT 경기하고 장비가 전부 다 수요 부진으로 돌아서고 있거든요. 반도체 업계의 불황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PC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오르지 않고, 그러니까 디램이 삼성전자조차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인데, 이번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뭐 좋은 시그널은 아니죠. 역시 반도체 쪽에서도 먹구름을 들을 수밖에 없고, 핵심은 저는 지금 반도체주 이번 하반기에 반도체주를 어떻게 이제 투자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저는 DDR5가 시장에 어떻게 주력 메모리 온다는 거는 메모리 시장에서 DDR4를 제치고 DDR5가 30% 이상 정도 주문이 빨리 들어오면 DDR5가 주로 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DDR5가 메모리에서 주력이 되는 분기점이 되게 중요하다. 그때가 될 것 같은 시그널이 오면 저는 반도체는 매수 쪽으로 가도 1분기까지는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주에 대해서 인프라주라고 짚어주시면서 금리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DDR5에 대한 분기점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성장성을 확보한 업종 반등 시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는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탑픽 종목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을 짚어주셨습니다. 변압기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지속 상승에 공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업황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황 내에서는 DDR5의 방향성을 체크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